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도그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유튜브를 찍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점심을 같이 이제 먹으러 이태원에 놀러 오신 CSR 포럼의 김도영 대표님, 그리고 지금 SK 브로드밴드 CSR 팀에서 부장을 하고 계시죠. 네, 김도영 대표님이 지금 책을 내셔가지고 저한테 책 전해주러, 제가 추천사를 썼거든요. 책 전해주러 왔다가 저한테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같이 찍자, 이렇게 제가 긴급 섭외에 성공하여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ESG에 대해서, CSR에 대해서 궁금한 몇 가지를 좀 여쭤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커피 마시러 왔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그런 거죠, 뭐. 네네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아유, 요새 뭐 네. 다들 ESG가 광풍이니까 네네네. 뭐 그런 거 관심 두고 있고요. 기업이 이제 뭐 ESG 하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 네.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지금 ESG 담당자들이 몇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뭐 기존에 이제 CSR 하던 분이 ESG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다른 분 쪽에서 ESG로 넘어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CSR 포럼은 기존에 쭉 이제 사회공헌도 하고 CSR도 하시는 분들이 같이 많이 모여 있는 쪽인데, 지금 다들 어떤 고민들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CSR이라고 하면은 이제까지는 개념적인 그 보통 명사였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CSR을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느냐라는 건 시대에 따라 없이 변화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 즉 어떤 파이낸셜 밸류, 돈 버는 거 말고 그 외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CSR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동안에 해왔던 CSR 담당자나 업무들은 뭐 사회공헌, 조금 더 시혜적인 성격이 강한 걸로 이해가 됐었어요. 네네. 본질은 그 상위 개념이지만. 네네네. 그렇지만 좀 요즘에 CSV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대두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ESG가 대두되면서 CSR에 대한 실질적인 실천적 영역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시혜적인 관점에서의 CSR 담당자들과 네. 더불어 ESG라는 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지표들을 네네. 관리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영역에서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매우 뭐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CSR 포럼은 왜 계속 CSR 포럼을 하세요? 보통 지금 뭐 CSR 하시던 분들이 ESG 영역도 하면서, 그래서 제가 ESG 포럼으로 왜 이름 안 바꾸세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예전에 조금 네. 좀 논란이 있었던 표현이 네. CSR을 넘어서 CSV로 네네. 라는 표현들을 썼었는데 그게 네. 조금 뭐 사실 개념상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네네. CSR이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매우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네. 착한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네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래서 ESG도 CSR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 지표 방법론 중에 하나 아니냐라고 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구태여 CSR이라는 용어를 버릴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그게 첫 네네. 번째 이유고, 네네. 두 번째는 보통 이런 용어가 새로 개념들이 나오면은 반짝해요. 반짝하는 게 돈줄 때문에 반짝하고요. 돈줄? 기업? 그러니까 또 누군가의 기업? 투자자? 돈줄 투자자. 어딜까요? 네. 제발 돈줄님 좀. 두 번째는 어떤 정치적 네네. 이런 정책, 또 최고 지도자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 때문에 바뀌는데, 그거는 몇 년 지나면 또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관점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은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물론 내용상으로는 계속 ESG에 대한 네. 포럼들 계속 네. 열고 있고요. 네네네. 거기에 대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도영 대표님은 현지에 계시기도 하잖아요. 어떤가요? 기업들이 지금 뭐 ESG 위원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ESG 어떤 쪽은 뭐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도 하고, 어떤 쪽은 아예 팀을 꾸려가지고 실제로 여러 가지 KPI를 잡기도 하고, 목표 잡고, 실행 과제 잡고, 준비가 다들 분주한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갑자기 이렇게 인터뷰하니까 매우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네. 뭐 네. 제가 CSR 포럼 운영하면서 많은 기업체분들하고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ESG가 도입되면서 나온 첫 번째는 이제 당혹이었던 것 같아요. 당혹. 네. 이거 너무 잘 모르는 영역이고 우리나라의 전문가 쪽하고 네네. 그 다음에 그것을 배워서 하려다 보니까는 너무 광범위하더라. 맞아요. 이 너무 ESG가 광범위해. 전체고, ESG를 담당하려면은 그 ESG 세 가지 항목 밑에 있는 그 수많은 지표들을 이해를 하고 기업의 현재 상태를 측정을 하고 네. 앞으로 발전된 모습을 예측을 하는 예. 이 모든 것들을 문서화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당혹스러워하고요. 예. 두 번째는 그걸 스터디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가다 보면은 네. 그 모든 새로운 개념이 그렇습니다면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도그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차칫
ESG 담당하는 우리 기업에 있는 실무자, 네. 전문가분들이 그쪽 전문가로서의 어떻게 되면 도구마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더라. 아. 라는 우려가 조금 되고요. 세 번째 얘기하기 전에 어. 도구마에 빠진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 거죠? 소위 말해서 태권도 한 4단 정도 돼야지 사범을 하는데 노란티 정도 되면은 태권도 발차기 다 하니까 아, 네네. 도장이 오는 거지 뭐. 아. 그래서 의사결정하고 네네. 실제로 잘 아시는 박랑희 네네. 대표님 같으신 네네. 전문가들의 말씀을 자꾸 의견을 여쭙거나 같이 토의하거나 이런 것들을 등한시할 수가 있어요. 균형감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철저하게 ESG는 기업 내부의 전문성만 가지고 하기에는 매우 쉽지 않지 않냐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내부 외부 이야기를 이해관계자를 다 들어야 되는데 조금 많이 좀 배우고 하다 보면 외부 이해관계자를 소홀히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조금만 빠진다는 게. 근데 여기에서 잠깐 교정을 해드려야 될 게 박란희 대표님 같은 전문가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요. 배워서 아는 외부의 one of them 저널리스트 조금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전문가분도 많지 않으세요? 서로 띄워줬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ESG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앞으로 이제 기업이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네네. 한다면은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의 스콥이 예, 스코어. 매우 넓어지는 것 네네. 같다. 네. 예전에는 CSR 하면은 사실 복지적인 영역,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을 기업이 일부 보완적으로 하는 부분에 네네네. 포커스되어 있다면 네, 사회공헌의 형태로. 형태로 네. 그거가 중점적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커버되기 때문에 스콥이 넓어져서 그게 이제 얇고 넓어질 수 있는 우려가 좀 생겨요. 네네. 근데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것은 사실 기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사회적 책임을 한다는 것은 세금을 내고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기업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것 외에 대중들이 또는 스테이크홀더들이 요구하는 그 외에 사회적 요구를 대응하는 활동이잖아요. 네네. CSR 활동이. 그거의 핵심은 마음을 얻는 거인 것 같아요. 기업이 우리 돈 벌어가지고 지네만 잘 사내가 아니고 우리랑 같이 발전하는 주체구나라는 것을 마음을 얻기 위한 활동이 그동안 CSR 활동이었거든요. 그것의 시작은 사실 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이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업 구성원이 그 공감을 기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열정이 더해지면서 그게 돈하고 상관없이 네. 지지를 받아왔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ESG를 가면서 이 활동들이 여기에서 일로 옮겨지는 것 같아요. 숫자로, 지표로. 네네. 그다음에 특히 S에서 사회공헌,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들이 지표가 매우 작거든요. 네네. 또 측정해봐도 작고 하고 네. 이쪽을 좀 간과할 수 있지 않나라는 네. 우려가 있고요. 결국 마음을 얻는 활동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건 결국 리스크 헤칭 부분인데 이런 지지를 받는 것은 소셜 크레딧,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이어서 그 부분이 아무리 ESG를 가더라도 우리 사회와의 공감과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는 동반자적인 네. 구호나 지표나 정책적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기업 경영자나 구성원들이 사회와 함께 한다는 이런 마음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자원봉사도 그 중에 하나의 네. 행태고요. 그 활동들을 계속 지속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아쉬움과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대표님은 계속 CSR이라는 것은 CSR과 ESG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논의가 있잖아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바라는 것, 그런 것이 이제 CSR이고 사회적 책임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ESG에서 투자자들이 기업의 ESG를 보는 것은 이게 투자자들도 물론 외부 이해관계자이긴 하지만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업의 외부의 움직임이라는 기업의 내재적 실제로 기업이 자기들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말하자면 망하면 안 되는 거니까 기후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에 대응을 못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응을 못해서 망하면은 큰일 나니까 기업한테 지속 가능하라고 자꾸 요구하고 그거에 기업들이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물론 외부 소셜 ESG 중에서 S 소셜의 경우는 쿠팡같이 이번에 막 이런 것들 제대로 내 외부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리스크가 아주 커져가지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리스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든 ESG는 조금 외부의 눈높이 플러스 내부 스스로 조금 더 해야 되는, 그래서 내부에서 더 챙겨야 될 게 많은 그런 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지금 현재 이제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도구마에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도 기업이 자꾸 그럴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근데 용어에 대한 조금 데피니션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CSR은 그동안 사회공헌적인 요소를 대변하는
용어로 네. 많이 사용되어 왔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특히. 예, 네, 그게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잘못한 거예요, 조금. 그렇군요. 아니 기업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잘못했습니다. 아니 CSR의 원래 용어 네. 자체는 사회공헌을 포함해서 그렇죠. 전체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네. 대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이 잘못했나? 그래서 뭐 트리플 버텀 라인도 네. 그렇고 네. 사실은 뭐 ESG나 CSR이나 네. 같은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CSR은 상위 개념, 즉 네. ESG랑 같은 개념. 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외부의 이해관계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ESG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외부에서 환경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 우리가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환경을 지켜야지. 뭘 지킬까요? 이런 지표들이야. 라는 게 ESG에서 E에 대한 지표 항목이고 S 항목, G 항목 이렇게 된 거거든요. 당연히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전통적인 CSR은 아까 항의 개념이 아니고 전통적인 CSR은 그런 그 ESG 중에서도 특히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네네. 활동들로 집중되어 왔었던 것 네네. 같아요. 이게 이제 리스크 해칭에서도 중요한 요소들이다. 마음을 네네. 얻는 그 네네네. 말씀을 드렸었던 것 네네네.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현대 사회가 지금 자꾸 발전하면서 네. 그 정보가 지금 쫙 풀리고 네. 평준화되면서 퍼블릭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범위와 내용들이 훨씬 더 넓고 깊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 잘 정리된 게 ESG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 ESG를 사실은 그 CSR의 실천 네. 항목 네. 지표로 네. 상정을 하고 그것을 잘 자기 기업에 맞게 계속 디벨롭 시켜 나가는 거 네, 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ESG다 CSR이다 하는 그 용어가 우리나라 너무 복잡해서 그런데 결국은 지속 가능성 외국에서 보면은 네. ESG 위원회 저거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Sustainability라는 용어, 지속 가능 위원회가 많고 그리고 CSO,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그러니까 CSO가 많지 우리처럼 ESG가 이제 갑자기 붐이 되면서 이게 한국적인 형상이긴 한데 뭔가 A 기업이 하면 B 기업도 한다, A, B 기업이 하니까 C 기업도 하고 A, B, C가 하니까 이제 모든 기업이 다 하는 이게 대한민국의 저력 K ESG의 저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빨리빨리. 네, 남들 하면 우리도 분명히 해. 보다 더 잘해야 돼 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어쨌든 아까 리스크 말씀하셨는데 리스크 관련해서 사실 쿠팡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의 뭐 2, 3일 사이 제가 일요일 날 봤을 때 트위터에서 갑자기 샵 쿠팡 탈퇴 이게 트위터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무려 17만 명이 탈퇴를 하고 인증을 하는 거가 사회 현상으로. 다 현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쿠팡의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달리 봐야 된다. 이제는 기업이 이 소셜 이슈에 대한 리스크를 좀 이제는 좀 달리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네네. 저도 쿠팡 사태 보면서 이렇게 느꼈던 게 어떻게 보면 작은 실수 아니면 그 처리 과정에서의 미숙함 이게 예전 같으면은 좀 이렇게 나중에 수습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그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실시간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스크 해칭을 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 고도화된 거 아닌가라는 네네. 이번에 그걸 보면서요. 네. 특히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또 정의로운 정의에 대한 니즈들이 그쵸. 있잖아요. 공정과 정의. 공정과 예, 정의. 예, 예, 예.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네. 쿠팡 사태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기업들이 리스크 해칭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다 틀리겠지만 1차적으로 지금 열심히들 ESG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ESG 그 지표들을 단순히 보고서나 외부 발표용을 넘어서서 네네. 실질적인 기업의 관리 지표로 체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네네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98%에서 무리 100%로 임계점을 넘는 것이 이게 확 어느 순간 확 뒤집어져요. 티핑 예, 포인트.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9명의 직원이 죽었다라는 것은 아주 심기가 불편한데 알고 있었어요. 좀 불편해. 그렇지만 내가 저도 쿠팡의 로켓 배송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로서 아줌마니까 워킹맘은 쿠팡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불편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그거 쓰는
거예요. 박스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 쿠팡에 그렇죠. 항의 막 하려고 그랬어요. 막 상담으로 항의도 하긴 네. 했어요. 뭐냐면은 친환경 배송으로 바꿨어요. 맞아요. 이제 친환경 배송으로 바꾸는 것까지가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받으면서도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9명이 죽었다라는 게 98%가 사람들이 이게 잠재해 있었던 거예요. 잠재돼 있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고 그 화재에서 소방관이 사망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범석 의장이 가버렸네. 왜냐하면 쿠팡이라는 회사는 손정희라는 일본 자본으로, 그리고 대표는 국적이 미국인이네. 그러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내 돈 한국 사람들이 돈 내고 매출이 다 올려주는데 일본이 투자해가지고 가져가고 대주주는 미국이고 여기서 책임 없고, 그럼 뭐야? 우리가 왜 여기 이 회사의 제품을 구매해야 돼? 라는 게 갑자기 98에서 100으로 확 올라오면서 이제 걔가 뒤집어지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말에 유튜브로 김범석 의장의 육성 있는가 다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발견한 거는 진짜 오래전에 창업 초기에 비석세스인가요? 거기에 김범석 의장이 본인의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으로서의 실패담을 이야기하는 그거 말고 최근에 나온 거는 다 영어 인터뷰예요. CNBC 자기 상장하기 전에 영어로 된 김범석 의장의 인터뷰가 유튜브에 쭉 깔리고, 어떤 유튜버는 그걸 가지고 편집을 했더라고요. 김범석 의장이 CNBC 기자하고 같이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막 하는 거예요. 리스크에 대한 거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이제 계속 같은 말만 동문서답하는 김범석 의장의 식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그 유튜브 안에도 있었는데, 저는 되게 이런 게 최근에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2, 3세 경영인들이 정용진 의장을 비롯해서 되게 퍼스널 아이덴티티 PI라고 하거든요. CEO나 오너의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특히 정의선 의장도 그렇고 육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육성을 자꾸 듣고 이러는 게 이 영상 시대에 되게 중요한데 육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면은 쿠팡은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적자고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할 거면 이런 리스크 상황에서 사람들이 책임을 요구하면 김범석 의장이 육성으로 나와야죠. 네, 뭘 하더라도 어쨌든 진짜 죄송하다. 그 유족들을 평생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이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목소리, 보이스. 네. 보이스가 없다 이거예요. 보이스. 왜 보이스가 없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게스트 불러놓고 혼자 떠들었네. 아니, 죄송해요. 전적 동의하고요. 네네. 오늘 오전에 네. 사무실에 있는 젊은 신입사원이 몇 년 안 된 입사 네. 물어봤어요. 네. ESG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두 가지 포인트를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 포인트. 네. 첫 번째는 회사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것을 결정하고 이걸 해야 돼라고 의무사항으로 내려오면 거부감이 듭니다. 대신 회사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 투자 관점이라든가 네네네. 이런 것들과 이것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하. 즉 이게 자발적 동기 요인이 됐을 때 네. 이건 나의 프로젝트입니다. 아하.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네네.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게 체계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위에서 결정하면은 네. 조직원들은 따르는 것이 당연히 됐었거든요. 네네. 하이라키, 딕테이터십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세대가 틀려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스토리텔링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 기업들도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지, 네. 왜 상황이 어떤 건지, 네.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문서나 네. 뭐 이런 거가 아니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카카오톡을 하듯이, 전화를 하듯이 퍼슨 투 퍼슨으로 딜리버하는 메시지와 그 미디어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최고 경영자, 책임 있는 사람이 이 네네. 상황의 직접적인 목소리로 그럼요. 스토리텔링을 아하. 어떻게 하느냐가 네네. 리스크에서 매우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 시기도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네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네. 일정程度에서 굳어지면은 네. 한번 미워지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현재 이게 특성상 한번 부정적인 여론이 퍼지면은 개선하는데 굉장히 많은 코스트가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빠른 시기에 네. 이것을 직접 하는 게 중요하겠다. 네. 그래서 더더욱 최근 같은 경우에는 최고 경영자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그것도 의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정말 팩트를 기반으로 한 네. 본인의 철학과 마음을 담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그게 인문학적인 예. 기반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아마 쿠팡의 이런 사건 해결이 아까 말씀하셨던 쿠팡이 가진 본질적인 그런 구조적인 예, 예. 약점이 있잖아요. 네네네. 외국 기업인 것처럼 네네. 느껴지는 거. 네네. 그렇지만 그 아이덴티티가 그렇더라도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고 할 것인지라는 그렇죠. 계획과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하는지
하는지 그렇죠. 이 쿠팡이 어려워지면 그 택배 직원들이 몇 명이 직고용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실은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예를 들어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예. 뭐 남의 나라 돈 가지고 우리나라가 좋은 이득을 얻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네요. 거기에 이제 예. 과도한 이익이 유출되는 게 문제고 그렇죠. 그것을 감시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사회에 네. 기여하도록 네네. 여기는 최고 경영자가 이것은 한국 기업이다. 그렇죠. 한국에 환원하고 한국에 대해 재투자하는 것들이 네. 이런 계획들이 미국 돈이 있다는 투자해야 거. 된 거네. 그렇죠. 한국 기업이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이렇게 네. 국수주의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그렇죠. 결국 관리 역량인데 그렇죠, 그 맞아요. 매니지먼트 네, 그 네. 역량이기 때문에 또 최고 경영자의 그런 어떤 그 의지 표명이 네네. 중요하지 않나 하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네네. 또 좋은 말씀 감사해요. 아까 젊은 직원들이 하나는 그게 아주 인상적이네요. 정말 어떤 회사의 ESG 정책이나 다양한 추진 체계 이런 프로젝트들이 직원들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ESG를 할 때도 회사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게 바로 ESG 중에서 S를 강조하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네. S의 지표에서도 조직 문화에서 이제 직원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책임 있는 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 책임감 있는 그래서 지속하는 보고서를 외국 거를 보면요 CEO뿐만 아니라 각 디파트먼트의 디렉터들도 얼굴이 나와요. 맞아요. 본인의 이야기들 맞아요. 그거를 설명할 때 본인의 그 디파트먼트의 디렉터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책임감 있는 기업의 책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그니처 같은 뭐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너무 많이 붙잡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니 오늘 너무 차 마시러 왔다가 이런 얘기 막 여기서 해도 되나 하는 갑자기 두렵기도 하고요. 네네네. 너무 재밌었고요. 감사해요. 책 소개를 해드려야 돼. 책 그 홍보할 기회를 주셔야죠. 오늘 진짜 이렇게 갑자기 지금 유튜브로 모셨는데요. 원래는 본인 책 저도 추천사 썼어요. 전달해 주시려고 이렇게 감사히 모셨는데 그래도 소개할 기회 잠깐은 드려야죠. 네, 소개하세요. 이거 저한테 제가 오늘 선물 받은 책이에요. 자기가 소개하시죠. 제가 취미로 네네. 그림 그리면서 네. 그림 일기를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SNS에다 올렸더니 현서 대표님이 책 내라 그래서 한번 냈어요. 중년 남자의 그림 일기. 그림 일기. 중년 네. 남자의 그림 일기. 제목이 이 부끄럽고 설레는 마음. YH 미디어에서 나온 거고요. 제가 이 글들을 다 봤어요. 이게 아이패드로 다 그린 그림이고 수채화로도 좀 몇 개 그리고요. 그리고 수채화랑 아이패드로 그렸고 글이 짤막하게 글을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좋습니다. 네, 힐링하기에요. 처음엔 이건요, 네. 제가 여행 가면서 네. 여행을 그림일기로 남기면 어떻게 해서 수채화로 시작하다가 네. 너무나 감동받았던 게 네. 사실 미술 치료사 하시는 이제 후배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배웠던 건데 사람이 어떤 힐링, 치유를 받으려면 자기 속에 있는 아픔을 꼬집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마음 공부인데 네. 그 방법 중에 미술이, 그림이 매우 직접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그냥 막 이렇게 막 낙사하듯이 해도 되고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네. 울컥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속마음이 그림으로 나오면은 네. 그게 이제 카타르시스가 된대요. 그러면서 힐링과 치유가 네, 되기 네.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읽기가 가진 효용이 바로 마음을 힐링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라고 네, 해서 네. 했고요. 이 책이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혼났던 거 이런 거서부터 멀어지는 우리 애들서부터 네네. 우리 애완견 얘기, 네. 여행 얘기 이런 것을 그림과 같이 했어요. 네. 제가 아주 치유받았던 간증 네. 뭐 이런 책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림이 정말 그림이 좋았어요. 저는 읽으면서 그림이 좋았는데 그림 그리는 거를 따로 좀 이 우리 같은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하나 그림을 못 그리는 우리 중생을 위하여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는 거 팁을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즉흥적으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뭐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다가 커피 한 잔 마시다가 찍은 거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멘트 하나 하시고 보내드려야죠. 사무실로. 사람은 영적인 동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글을 쓰든 뭐 하든 상대방의 어떤 말을 하든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에게나 기업에게나.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당신과 함께 한다, 당신을 사랑한다 네. 라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이렇게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개인이나 기업이나 다 그렇게 깊은 자기 성찰과 철학을 기반으로 살아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멋있는 말인가? 재미없는 말이죠. 여러분
편집. 아니야, 편집 안 할 거야. 여러분, 예, 제가 유튜브 이렇게 계속 혼자 떠들다가 이렇게 게스트도 초청했네요. 나오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세요. 언제든지 유튜브에 나올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릴게요. 인사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